만약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1000년 전에 땅에 묻힌 보물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내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꺼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000년 역사를 가진 신라시대의 보물을 한국인도 아닌 스웨덴 왕자가 직접 땅속에서 꺼내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우리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197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인류의 유산을 찾아 나서고 있죠. 유네스코는 한국에 총 14개의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했는데 그중 경주는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그리고 경주의 옥산서원입니다.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한반도의 삼국시대를 이끌던 나라가 있습니다. 신라인데요. 신라시대의 문물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묻혀있는지 알 수 없어 함부로 화장실도 개보수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경주에서 한국에서 2억 마리 떨어진 나라 스웨덴의 황태자가 신혼여행을 왔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은 영원 불면의 성찬이라는 테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의 주인공은 신라시대의 금관 서봉총이었는데요. 서봉총은 남쪽 묘지와 북쪽 묘지가 맞닿은 표주박 형태의 쌍분으로 1500년 전에 조성된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서봉총이 처음으로 발굴된 것은 1926년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은 이 무덤을 헤집어 놓고는 출토품들을 정리하지도 고고하기 기본이라는 발굴 보고서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재발굴하고 발굴 보고서를 만든 뒤 테마 전시회를 열었던 것이죠. 일본은 도자기가 너무 탐났던 나머지 임진왜란까지 일으켰을 정도로 한국 문물에 엄청난 탐욕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은 조선 팔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식민 지배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참 잔인하게도 조선 영토를 뒤집어 엎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고려 청자에 미쳐 고려시대 왕들의 무덤을 모조리 도굴해 고려 청자를 쓸어가 버리기도 했죠. 위에서 잠시 본 것처럼 서봉총은 1926년에 북분이, 1929년에 남분이 차례로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북분에서는 금관총과 금룡총에 이어 세 번째로 금관이 발굴됐는데요. 천마총이나 금관총 등과는 확연히 다른 서봉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는 스웨덴의 한자식 표현 서전의 서와 봉황 모양의 금관이 출토됐다 하여 봉을 따와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은 이 서봉총에서 금관을 꺼낸 이가 바로 스웨덴의 황태자였기 때문입니다. 1926년 10월 철도 건설을 위해 경주에 무덤을 파헤집던 일본은 목곽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이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조선 총독부는 고이즈미 아키오라는 인물에게 이 발굴을 맡깁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는 스웨덴의 아돌프 구스타프 황태자가 루이스비 황태자비와 함께 신혼여행을 와 있었습니다.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잔머리가 빨랐던 그는 1000년 전에 묻힌 신라시대의 금관이 발굴됐다며 일부러 구스타프 황태자의 귀에 들리도록 소문을 냈죠. 즉 금관을 발견했음에도 황태자가 땅에서 꺼내는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사실 구스타프 황태자는 스웨덴의 황태자라는 이름만큼이나 고고학자로서도 명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동안 그리스와 로마 발굴 현장을 누볐던 그로서는 1000년 전에 묻힌 금관을 직접 꺼낸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급히 한국을 찾은 황태자는 발굴 현장으로 달려갔고 손으로 흙을 파내면서 연신 경이롭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관과 금제 허리띠를 손수 꺼내 올렸는데요. 거의 바닥에 엎드리듯 앉아있는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금관을 꺼내 올리는 순간 종교와 국적을 초월해 눈을 지그시 감고는 두 손을 합장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출토된 금관에는 정수리 부분에 3마리의 봉황이 장식되어 있었고 스웨덴의 한자 이름 서전의 서와 봉황의 봉을 따서 서봉총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가 신라시대 보물을 다른 나라 황태자에게 발굴하도록 인심을 쓴 것도 모자라 같은 자리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금기고리 한 쌍까지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남의 땅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을 선심 쓰듯 내줬다는 것이 참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가 주도한 발굴이기는 했지만 당시 발굴 현장에는 조선인 청년 한 명도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당시 나이 21세의 석당 최남주는 일본의 잔혹한 식민 지배 하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찬탈과 파괴를 막기 위해 청춘
청춘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구스타프 황태자는 이 청년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황태자는 고고학자답게 이 금관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신라 시대에 대해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동해 일출을 감상하고는 신라 석조건축 예술의 정수인 석굴암을 참배했죠. 석굴암 본존불의 인자한 미소를 보고는 그리스 조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찬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등의 예술적 경지에 거듭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한국과의 인연은 한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가장 한국이 어려웠던 시기는 단연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입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고 이후 3년 동안 한국의 모든 국토는 폐허가 돼버렸죠.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 만에 유엔은 비상안보리를 개최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같은 해 7월 31일에는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했죠. 이 결의에 호응한 미국과 영국, 터키 등 16개 국가는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의료지원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의료지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금관을 발굴했던 구스타프 황태자의 역할이 컸으니까요. 서봉촌 금관을 발굴한 지 21년 뒤인 1950년 구스타프 황태자는 67세의 나이로 국왕에 즉위했는데요. 스웨덴은 의료지원국 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지원했죠.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까지 연인원 1124명을 파견했고 의료지원국 중 가장 오래 한국에 머물면서 200만 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스웨덴은 유엔 안보리가 한국 원조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의료 지원을 결정했고 그해 9월 부산 상구에 스웨덴 적십자병원을 열었습니다. 현재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이 그 자리죠.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개원하자마자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 등에서 반격작전에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했는데요. 이 병원은 정전 이후 부산 스웨덴 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후 전상자와 빈곤층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스웨덴이 파견한 의료진은 당시 한국 의료진이 진료하기 어려웠던 중환자들을 거의 도맡아 치료하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구스타프 황태자가 아니었으면 한국 전쟁에서 부상한 많은 병사들이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죠. 지난 1994년 경주에는 뜻밖의 손님 한 명이 찾아옵니다. 구스타프 6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구스타프 16세였습니다. 그가 서울도 아닌 경주로 달려온 이유는 할아버지가 귀가 닳도록 회상했던 서봉총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는 한국과 스웨덴의 인연을 기념하고자 니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현재까지도 70년 넘게 이어진 한국과 스웨덴의 인연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한국의 관계가 무조건 상호 유익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스웨덴의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는 사건도 있었죠. 스웨덴에는 번영과 호황을 상징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메라는 도시인데요. 말메는 한때 스웨덴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로서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말메의 눈물이라는 단어가 이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국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시선을 2002년 9월 25일 말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날 말메에는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부둣가로 모였습니다. 도시 탄생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이날 부둣가에 모여든 일반 시민, 조선소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배 한 척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생생히 생중계하며 죽은 이를 위한 장송곡을 틀었고 신문들은 하나같이 말메가 눈물을 흘렸다고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이때 말메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들이 바라본 선박은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겐트리 크레인을 전부 해체해 한국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말메에는 코쿰스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겐트리 크레인을 세웠습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이 겐트리 크레인은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사용됩니다. 1974년에 세워진 이 구조물은 그동안 75척의 선박을 건조해냈고 그 무게만 7,560톤, 폭이 160m에 달하는데요. 45층 건물의 버금가는 13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무려 1,500톤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5톤이니 약 300마리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겐트리 크레인답게 이 구조물은 말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이 겐트리 크레인을 해체해 한국으로 가져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 나가도 너무 잘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말메에 자리한 코쿰스 조선소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습니다. 유럽 조선업의 호황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100년 전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LNG선을 수주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었고 여기에서 만든 선박은 명품이라고 불릴 만큼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로 선박 수주 영권에 머물면서
되면서 이 크레인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너무 거대한 크기는 해체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이를 그대로 가져갈 조선소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겐트리 크레인을 매물로 내놨을 때 바로 옆 나라 덴마크가 매입하려 했으나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첫 매각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매각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크레인은 스웨덴의 흉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현대중공업이라는 흑기사가 등장했죠. 현대중공업과 코쿰스 조선소는 이 크레인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1달러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물론 현대중공업이 해체 후 운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달러짜리 골칫거리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총 220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이제 한국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고철덩어리가 한국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의 흐름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만큼 말매가 아니 스웨덴이 눈물을 머금고 장송곡을 틀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후 한국은 유럽이 가진 조선업의 모든 영광을 한국으로 가져왔고 잠시 중국에 넘겨주기는 했으나 다시 되찾아 영원한 영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고종 황제 때 조선 왕실에 한국 최초의 전화기를 설치한 것도 스웨덴의 에릭슨이었고 1500년 전 신라시대 금관을 발굴해낸 것도 스웨덴의 황태자였고 한국 전쟁 때는 의료진을 파견해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 주었죠. 이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스웨덴과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